가계 구조상에서 지금 가장 큰 면역력이 결핍되어 있는 부분은 정부 부채 1,500조, 가계 부채 2,000조, 기업 부채 2,700조. 이게 전부 다 합치면 한 6,000조 정도 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큰 지금 우리에게는 내관인 것 같아요. 연준이 0.5% 50bp를 인하를 해서 겨우 불길을 살려놨는데 일본이 감히 형님이 저러고 있는데 내가 금리 올려가지고 이 불길을 끄춘다? 다시 엔키리치 레드 이슈를 들먹이면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지난번에 뵌 지가 한 달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네. 한 달 넘었으니까 우리가 8월 5일 날 그때 거장도 겪었고 8월 초에.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뭐 미국이나 우리나 또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왔고. 네. 지표도 여러 가지가 있었고. 뭐 어쨌거나 시장은 뭐 변동성이 큰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시장의 이 변동성은 뭘 위한 변동성 같습니까, 지금? 근데 이제 변동성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그 포브즈에서 나온 뭐 기사라 그럴까요? 네. 하여튼 뭐 연구 논문은 아닌데 네.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선거 기간 동안과 대선이죠. 미 예, 대선 예. 기간 동안의 변동성과 예. 선거가 없던 대선이 없는 한 3년간의 변동성을 비교해 놓은 그 논문 같은 기사 내용이 예, 있더라고요. 예. 포브즈에. 그 내용을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임박에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 변동성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뭐 잘 아시지만 공포지수라고 하는 것도 뭐 크게 지난 8월 5일 날 예. 바짝 올랐다가. 그렇죠. 바짝 올랐다가 또 훅 꺼져버리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조정인 건 맞는데 이게 뭐 유별나게 대선하고 맞물린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예. 아마 이제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미국 경제가 장단기 금리 역전, 수익률 곡선이 제대로 안정화돼 가느냐 아니냐에 대한 눈치 게임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진우 소장님도 뭐 너무 잘 아시지만 이런 변동성 문제를 너무 집중하다 보면 네. 이 뒤에 숨어 있는 내용을 못 보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뒤에서 무슨 작업을 쪼물딱쪼물딱 하고 있길래 우리한테는 금리 이야기하고 변동성 이야기하고 자꾸 엉뚱한 대로 눈을 돌리게 만들고 네. 네. 자기들은 안에서 뭔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쪽에서 제가 오늘 말씀 좀 드리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사실상 상당히 이 불확실성 이야기를 할 건데 소장님이 분명히 물어보실 건데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단기적인 지금 당장 근시안적으로 보이는 불확실성도 불확실성이지만 네. 5년 10년 뒤에 보이는 불확실성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게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반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 쪼물딱거리고 있는 내용에 삼성은 제대로 그 쪼물딱거리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우리 네. 곽 박사님은 지금 어떻게 보시나 싶은 것이 이 경기 논란인데요. 자, 경기 갑자기 지난 이제 7월부터 해서 장이 좀 밀리다가 8월 초에 훅 한번 꺼지니까 옛날 그 80년대 그 블랙먼데이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렇죠. 2024년 8월 5일을 갖다 블랙먼데이라고 얘기들 하는 그 정도까지 와버렸는데 아이고 뭐 이 80년대 그때 블랙먼데이에 비하면 이거는 택과이죠. 블랙이 아니고 그냥 약간 거무튀튀한 정도? 그 정도? 검은이 아니고 약간 희끄무리한 그 정도였는데 예. 어쨌거나 충격은 컸다는 것이고 예. 자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경기 침체 그럽니다. 아니 언제부터 그렇게 중시했다고 뭐 미국의 제조업 비중도 얼마 안 돼요 이러면서 우습게 여기던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거 갖고 핑계 삼고 그쵸. 고용지표 좀 나쁘게 나오니까 침체냐 이러다가 아닌가 봐 했다가 또 지금 진짜 살살 하는데 경기 침체 뭐 이 사람은 침체다 이미 돌입했다 그러고 침체 아니다 하고 우리 곽 박사님 견해는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부터 한번 정의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경기 둔화, 경기 침체, 대공황, 대불황, 공황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보면 둔화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한 2%, 1.5에서 2% 사이 되니까. 네.
한 2%와 1.5%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일자에 가깝게 움직이는 거를 저는 둔화 정도로 정의를 하고요. 그 영어 저 외신에서 슬로우 다운이라고 슬로우 다운. 네,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침체라고 하는 것은 테크니컬 리세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리세션. 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불황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침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거는 한 0에서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사이. 예. 예, 경제 성장률이 0%에서 마이너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예. 불황은 뭐냐? 뭐 잘 아시지만 불황은 정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리세션. 리세션이라고 정의가 돼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앞에 침체라고 하는 걸 테크니컬 리세션이라고 하는 약간 좀 테크니컬을 붙이면서 테크니컬을 붙여서 예, 이제 불황의 의미 전의 단계를 이야기하는가. 공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0% 이하. 이거는 정의가 없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정의가 1년 GDP가 마이너스 10% 이하로 훅 꺼져버리는 거. 이거를 이제 공황이라고 예. 정의를 하면 미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 밴드 안에서 밑에서 놀 것인지 예. 아니면 0과 마이너스 산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인지의 문제를 놓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대로 침체냐 두냐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소장님도 너무 잘 아시지만 다른 것들은 몰라도 확률적으로 100%인 지표가 하나 있거든요. 저는 지표를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뭐 선행지표, 동행지표, 후행지표들을 네, 말씀을 예. 많이 하시지만 대부분 후행적 성격을 갖는다고 봐요. 실업률도 마찬가지고 소비자 물가도 마찬가지고 이미 조사가 끝난 시점에서는 다 후행이지 선행이 될 수 없거든요. 어지간하면 우리가 사이드 미러로 보는 거죠. 그렇죠. 예, 사이드 미러, 백 미러 다 예, 보는 예, 좋은 예, 말씀이네요. 예. 근데 이제 100% 확률적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수익률 곡선, 장단기 금리 역전. 예. 이거는 과거 1900년도부터 쭉 계속 보니까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가 역전하면은 그 다음에 1년 뒤 정도가 되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 이거는 10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은 1월 달에 예. 역전이 시작이 됐는데 예. 그러면 2024년이 되면은 둔화나 침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딜레이가 됐거든요. 네. 딜레이가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리를 5.5까지 급격히 올렸지만 뒤에서는 재정으로 IRA 칩스로 네. 막 돈을 뿌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앞에와 뒤가 다른 형태를 가져갔으니까 이거는 딜레이가 된 것이다. 그러면 언제쯤 재정 적자 문제와 통화 정책의 긴축을 같이 가져갈 것이냐를 놓고 보면 아마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은 한임은 피어리어드 정도 되면 그걸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2025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좀 어렵다는 표현보다 경기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시연이 될 것 같아서 예. 장단기 금리 역전에 따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다. 그럼 이게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에 어떤 모양새를 갖출 것인가인데 올 하반기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미 연준도 정무적 판단을 하고 금리를 낮추는 과정에 있다 보면 네. 또 연기가 되지 않겠는가. 어허. 그러면 2025년 상반기의 둔화 침체 중에서 분명히 하나의 모습은 드러낼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작년부터 박사님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 한 번도 그 경기 침체를 갖다가 선행하는 데 있어서 틀리지 않았던 장단기 금리 역전. 네. 그래서 2024년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하셨고 네. 그것이 현재까지는 침체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그것이 이제 지연되고 있다. 네. 계속해서 뭔가 돈으로 풀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말씀이신데 예. 이제 그런 거죠. 듣기에 따라서는 곽수정 박사님은 경기 침체가 나기를 원하나? 예를 들면 요즘 저도 이렇게 국회 관련해서 무슨 뭐 대정부 질문이 됐건 상임위가 됐건 네. 한 대여섯 꼭지씩 보게 되는데요. 네. 보고 있으면 사실 좀 깝깝합니다. 내가 이걸 왜 보면 스트레스를 받나. 안 보는 게 좋은데. 저처럼 중국 가시면 되죠. 그 보고 있으면은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가 침체가 우리나라가 경제가 폭망하기를 원하는 듯한 질문을 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받는 느낌은 네. 저거는 뭔가 질문을 하고 네. 정부가 됐건 뭐가 저 부처 장관이 됐건 정책 당국자들을 불러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자는 게 아니고 침체 왔으면 좋겠는데 망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들릴 정도로 예. 닥달을 하니까 지금 뭐 박사님은 침체가 왔으면 좋겠다는 아니신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아이고. 이거 막을 길은 없을까요? 막을 길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반면 교사로 가지고 있는 본능적으로 방어 태세,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97년, 98년 외환위기 때 예. 이미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이 되면 외환 보유고가 한정적일 때 네. 문제가 생기니까 어쨌든 경상수지 적자 문제만큼은 흑자 전환으로 돌려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대외 외환 보유고만 해도 뭐 4,100억 달러 이상, 억 달러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예. 이제 그런 반면 교사적인 면역력은 만들어놨죠. 근데 이제 면역력 중에서 조금 약했던 면역력이 네.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26번에 걸친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격은 뛰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런 문제가 최근에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듣고 계시겠지만 지방 건설사들의 지금 한 20개 정도가 부도가 났나요? 하여튼 그 정도 파산이 일어나고 있고 서울 수도권의 성동구하고 용산, 마포구를 제외한 22개 구 예. 의 집값은 하향세인데 이 3개 구와 강남, 서초 5개 구가 어느 정도 상향으로 돌아섰다고 해서 마치 이게 부동산 시장이 불이 붙은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네.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면역력이 좀 약한 부분이 존재는 하지만 네. 가계 구조상에서 지금 가장 큰 면역력이 결핍되어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 D가 없는 거죠. 좀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는데 요 여름이 너무 덥다 보니까 전부 실내에만 머물러 계시고 밖으로 나가지 않으신 네. 바람에 생긴 게 제가 볼 때는 이 정부 부채 1,500조, 가계 부채 2,000조, 기업 부채 2,700조. 이게 전부 다 합치면 한 6,000조 정도 되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결국은 가장 큰 지금 우리에게는 내관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만약에 그 기사를 읽으셨을 때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국가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이야기죠. 정치하는 분들이 정치가 모든 사회 문제를 풀어내는데 핵심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건데 네. 네 탓 내 탓 하면서 내가 정권 잡으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네가 정권 잡아서 우리가 지금 망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국민들의 이해관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국민들은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네. 누구든지 이 해법을 빨리 만들어내서 긴급 조치하고 응급실에 찾아온 환자들에게 예. 빨리 조사해가지고 MRI를 찍든 CT를 찍든 찍어서 치료 방법을 찾아내달라는 건데 뭐 응급 환자실에 환자가 뭐 이상하게 되면은 추석 지나고 나면은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꼼수를 부린다는 거는 국가 이해관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적하신 그 빚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죠. 아닌데 이제 빚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는 보질 않아요. 재산이 또 그만큼 있으면 괜찮죠. 네. 부채가 6,700조인데 자산이 내가 한 4,000조 가지고 있다. 덜어내면 되죠,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외환 보유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어쨌든 정부로서는 긴축 재정을 썼기 때문에 GDP 대비 50% 수준에 달했지만 예.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또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낮기 때문에 예. 아직은 견딜만하다. 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는 국민들이 자꾸 이렇게 뭐 가짜 뉴스가 됐건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사실이건 네. 그런 내용에 있어서 심적인 동요가 일어날 가능성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예. 국가가 이런 준비를 하고 있고 국민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을 하면은 좋겠고 하는 내용을 좀 이렇게 이런 뭐 이준 소장님 방송을 통해서 좀 했으면 좋은데 한쪽 분야는 주식 투자를 어디를 해야 되고 지금 종목이 어떻게 되고 조금 앞에서 소개하셨습니다만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전환했고 이제 이런 식의 미시적인 아주 미시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경제와 전혀 상관이 없는 뭐 특검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가운데 붕 떠가 있는 국민들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뭐 여도 야도 뭐 저기 다들 뭐 열차 타기 바쁜 그 역에 와가지고 인사한다고 뭐 뉴스에 나오던데. 네. 아니 뭐 그거는 뭐 정치하는 분들이니까 뭐 그럴 당연히 뭐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이제 그분들이 민생 이야기를 하실 때는 오늘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전세 사기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에서 전세 사기나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 때 그 예.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분들 중에서 예. 집이 없어가지고 20년, 30년 동안 고민해 본 분들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약 6조가량 벙커가 나 있는 전세 사기에 의한 피해자들을 만나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를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인천도 가시고 미추홀도 가시고 저쪽에 서울 쪽에도 가셔가지고 1, 2주택 사는 30대, 40대 소위 말해서 사다리를 지금 뭐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 분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는 게 1, 2주택이고 빌라니까 그분들에 대한 그 내용을 들어서 전세 사기를 저지른 시행시공사,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 바지 사장을 어떻게 내세웠는지, 그다음에 이 전세를 들어가신 세입자분들도 이 보증금에 대한 반환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종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지금 뭐 인사청문회 하시면서 청문회 내용 좀 들어보셨을 거고. 근데 저는 들어본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분들은 우리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인 것 같아서 뭐 국회에서 뭐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저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보지 마십시오. 예. 그게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도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방송 전에 제가 예. 했던 게 아시지만 예. 앱을 통해 가지고 중국 예. 가는 비행기 왕복 비행기표 빨리 예매해야 된다 하면서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저는 이러니까 또 야 니는 속 좋게 뭐 해외 여행이나 갈 수 있지 뭐 이러시잖아요. 오해하실 수 있잖아요. 속이 좋아서 뭐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중국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중국 경제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중국의 부동산 부실에 따른 그림자 금융이 11조 달러래요. 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중국은 어떤 상태인가를 좀 보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백두산을 갔다 오면서 엔변 지역을 다녀왔는데 백두산 가다 보니까 정말 건물들이 유령 건물들이 많아요. 이제 상해를 갈 건데 상해를 가볼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제 가족 중에 그 제 딸내미가 네. 잠깐 왔다 갔는데 상해를 들렀다 갔어요. 비즈니스 네. 출장을 갔다 왔는데 상해도 경기가 안 좋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해도 한번 가보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왜? 중국 경제가 무너지거나 서브프라임 위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되면 네. 그 파장이 대한민국에 미칠 건데 네. 그럼 제일 먼저 미칠 거는 부동산 시장일 거거든요. 아하.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맞춰놨는가. 네. 최근에 뭐 우리 금융 쪽에서도 뭐 문제가 있는 듯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내용이 나오고 있고 뭐 이준일 소장님도 아시지만 그 S금고가 청담동 오피스텔 짓다가 중단에 그만뒀던 이야기도 있고 그런 많은 일련의 금융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부실 문제가 정말로 심각하다면 그 파장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번 뭐 겸사겸사해서 갔다 오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 예. 뭐 우리 벌써 이제 시청자분들 가운데 정치 얘기는 그만하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 좋죠. 저도 예. 정치 뭐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예. 제 지론이 늘 항상 정치, 경제, 사회, 문화해서 늘 제일 앞에 정치가 오는 이유를 저는 점점 나이 들면서 알겠더라고요. 아 뭡니까? 그 보기에 그 시답잖은 그 정치인들인데도 그 사람들이 경제의 체질과 색깔과 어떤 그 건강도를 갖다가 결정하고 문화적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걸 다 확실히 정하는 건 맞단 말이죠. 네. 뭐 미국만 하더라도 아마 박사님 공부하실 때 미국하고 요즘 미국 많이 다를걸요. 정치적인 측면에서요?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진짜? 마찬가지예요. 뭐 그런 식인데 네.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정치라는 게 쓰잘데기 없다 싶은 쪽으로 네. 갈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든 뭐 지난 3년 반 이상 동안 뭐 했는지도 모르는 그 해모 씨가 해리스 씨구나. 해리스. 예. 거기가 되든 예. 미국이 뭔가 달라집니까? 아, 이번에 토론하는 거 보니까 무슨 뭐 죄다 뭐 무슨 차이야 싶던데 서로 세금 까준다 그러고 서로 쉐일도 저기 서로 파겠다 그러고 예. 국경도 이제 뭐 닫겠다 그러고 한 4년 가까이 열어놨던 국경을 이제 대선 한 두어 달 앞두고 나서 이제는 닫겠다 그러고 예. 뭐 뭔 차이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렇죠. 뭐 차이 그래봐야 방금 말씀하신 조세 감세 정책에 따른 차이는 2조 3천억 달러다. 뭐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그게 뭐
은발의 오줌 누기 정도밖에 안 될 거니까 차이가 예.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큰 차이가 트럼프와 해리스 차이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이 21세기 후기 문명과 산업사회에 예. 글로벌 질서와 패권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려고 한다면 예. 트럼프식의 어떤 좌충우돌 하는 그런 전환기적 시대에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또 한 번 겪어야 되느냐. 아니면 해리스가 완벽하지는 않고 카리스마도 없는 사람이지만 네. 그나마 제대로 된 참모들을 기용을 해서 내각을 꾸빈 다음에 미국이 지향하는 기술적, 과학적, 산업적, 재정적 측면의 방향성을 잡아준다면 그에 따른 중국과 일본과 유럽 각국들이 방향성을 잡아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그 기대감이거든요. 네. 근데 그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트럼프보다는 해리스에게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대선 토론이 한 번 더 있지 않겠습니까? 없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안 하려고 그럴 것 같아요. 안 한답니다. 뭐 하든 안 하든. 근데 네. 이제 트럼프에게는 넘어야 될 허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10월 11일 날 미국 전역에 개봉이 되는 영화가 있어요. 10월 11일 날. 예, 11일 날 The Apprentice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프렌티스 그 옛날에 트럼프가 그렇죠, 진행했던 그렇죠. 아시네요. 네. You are fired 하는 그 유명한. 예. 그 어프렌티스 영화가 트럼프 쪽에서 그 개봉을 못하도록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했어요. 어떤 영화인데요? 그 로이 콘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네. 옛날에 로젠버그 부부를 사형시킨 검사 출신입니다. 로젠버그 부부라고 그건 하는 실화인가 보죠? 실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젠버그 부부는 그 1950년대 60년대 사이에 구소련에게 원자폭탄 기술을 넘겨줬던 과학자 부부예요. 아, 예. 이 부부를 기소를 해가지고 사형을 시켰던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로이 콘이에요. 로이 콘. 예, ROYCOHN. 로이 콘. 예, 이 로이 콘 밑에서 견습을 했던 사람이 트럼프예요. 근데 트럼프에게 프렌티스가 견습생 아닙니까? 그렇죠, 견습생이죠. 네.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 세 가지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 로이 콘이 로이 콘 변호사 밑에서 트럼프가 세 가지를 배웠다. 첫 번째, 무조건 공격하라. 무조건 공격하라. 어택. 두 번째, 실패를 인정하지 마라. 세 번째, 모든 것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나에게 불리할 때는 부정하라. 이 세 개가 로이 콘한테 배운 내용이래요. 그게 아마 영화로 이제 개봉이 되는 모양인데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시청자분들이 정치 이야기 그만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한 국가의 어떤 미래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는 정치인들이 맞거든요. 그리고 정치 얘기를 좀 하고 정치에 대해서 뭔가 좀 뭐 시시비비를 좀 서로 좀 따져줘야 정치인들이 함부로 안 합니다. 자꾸 이 정치 고만하지 뭐 관심 갖지 말지 뭐 우리 이러니까 저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 무슨 이야기냐면 네. 정치와 통치는 다르거든요. 정치와 통치는 다르다. 오케이. 예. 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이구동성 할 수 없는 게 정치입니다. 이구이성이 나오는 게 정치죠. 다른 입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와야죠. 그렇죠. 근데 통치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의견들을 취합을 해서 네. 국민을 단결시킬 수 있고 국민을 협력하게끔 할 수 있는 협치력을 발휘하는 게 통치력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정치를 국민들이 싫어하고 듣기 짜증내고 이게 경제와 어떤 심리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느냐 문제를 오해하고 계시는 게 네. 통치를 정치처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미국 제가 이제 트럼프 이야기 말씀을 드린 것 이유는 미국의 통치 제도와 네. 정치 제도는 다릅니다. 상권 분립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정치적인 체제와 통치적인 체제가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와 네. 의회 중심의 입법부는 사법부의 견제 균형, 힘 균형 아래에 네. 서로 이구이성을 막 이야기해도 돼요. 근데 대통령이나 백악관에서 정해지는 행정명령이 나오게 되면 미 의회에서 우리는 당이 지정을 하면 당명에 따라서 무조건 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소위 근데 당론에 따라서. 예, 미국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정치와 통치의 차이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왜 경제에서 중요하냐? 네. 우리는 경제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예. 소장님과 제가 아무리 뭐 같은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미세한 점에서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미세한 점의 차이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의 공통된 이해관계, 공감대로 만들어낼 것인가의 문제는 시장에 맡겨라.
라고 하는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 예. 라고 하는 완전 자연법적인 체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예. 아니야 이거는 정부가 교육하고 가르쳐야 되고 홍보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노력을 해야 돼 라고 해서 어느 정도 간섭을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예.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접근법이 다른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서 정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제를 하면서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정치는 존재를 하는데 통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하고 지금 여기서 뭐 해리스가 될 것입니까, 트럼프 될 것입니까 하는 얘기는 제가 봐서는 저는 민주당 올 연초에 네. KBS에서 했던 신년 특집에 나가서 예. 바이든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바이든이 첫 토론회에서 밀릴 때 예. 사퇴할까 말까 할 때 저는 사퇴할 거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 쪽으로 어느 정도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이번 토론에서 뭐 판정승을 했다고 해서 우세를 점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힐러리 클린턴도 우세를 점했지만 또 전국 지지도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그 간접선거 제도에 의해서 특이성에 따라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박빙인 상태인 것 같다. 근데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한 25개 한 거를 쭉 놓고 보니까 신뢰 구간 안에 오차 범위 내에서 해리스가 한 2%포인트에서 5%포인트는 앞서는 것 같다. 거기에다가 미국 경제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어느 정도 줄어든다면 예. 나머지 한 달 남은 기간 동안에 해리스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데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뭐 그렇게 저는 보는 거죠. 뭐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미국 연준이 그 어떤 가스를 공급을 할 건가 말 건가 연료를 이번에 이제 0.5%포인트를 할 거냐, 0.25를 할 거냐 놓고 이제 많은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저는 벌써 살짝 간을 보던데요. 간을 보죠. 어제 월스트저널에 또 기사도 띄우고 그죠. 윌리엄 더들리도 슬쩍이 이제 뭐 한 50bp 지금 시장 간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래갖고 시장이 빠지면은 예. 에이 뭐 그냥 25p로 살살 가지 하는 거고 괜찮으면은 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0.5로 간다고 봐요. 0.5로 간다. 예, 50bp로 가야지만 월가는 확실하게 해리스 쪽으로 기금도 더 내고 앞으로 미국 경제가 2025년 상반기에 굴곡 기간, 요철 기간을 지나고 나면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더 빨리 가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면 연준은 그거를 받아서 50bp를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 배경 중에 하나가 ECB가 유럽중앙은행이 0.25 또 떨어뜨렸거든요. 지난번에 0.25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0.5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미 연준도 야 7월 달에 했었어야 되는데 타이밍 놓쳤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0.25 정도를 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예상한 것. 이게 과연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을까? 저는 못 준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실망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0.5, 50bp 정도는 떨어뜨려 주는 게 대선을 선택하는 방향성도 나타내고 미국 경제에 대한 향후 불확실성을 조금 이렇게 줄여나가는 데도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거죠. 좌우지간 갑자기 뭐 2부에서도 저희가 뭐 국내외 다 증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며칠 사이에 미국 증시는 차트가 관상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게 지금 저 지난달 저점 근처에서 지지되는가 여부를 갖다가 테스트하던 장이 여기서 이상하게 그냥 올라갔고. 예. 그리고 장중에 뭐 시작할 때 좀 밀리고 지표 나오고 나서 훅 밀리면은 누가 잡아당기는지 잡아당겨요. 예. 그게 지금 막 보이거든요. 네. 이게 시장 자체적인 저가 매수세의 유입이다 이럴 것 같으면 시장의 힘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거 뭔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 그 포브즈에 나온 기사를 이렇게 보시면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가 당선됐을 때 네.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을 때 예. 주가 수익률의 변화를 비교를 해놨어요. 예. 근데 뭐를 보고 비교를 했냐 그러면 하원에서 다수당이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 이거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하원 선거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예.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아, 또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네.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했는데 차이가 몇 퍼센트 차이 날 것 같습니까? 12.5 대 15.7입니다. 12.5 대 15.7? 예. 그럼- 수익률이 포지티브하고 그러니까 긍정적이고요. 자, 대통령이 민주당일 때 대통령이 민주당인데 하원은 공화당. 예. 대통령이 공화당인데 하원은 민주당. 이렇게 소위 갈리는 경우. 갈리는 경우에 근데 그 갈리는 경우 중에서도 언제가 더 주가 수익률이 주식이 더 좋았느냐? 공화당 과거에, 대통령일 때 과거에. 예, 과거에 공화당 대통령일 때 좋았는데 공화당 대통령이고 민주당 하원 다수당일 때. 좋았는데 그 반대의 경우와 차이가 네. 수익률 차이가 네. 3% 포인트에 불과하더라 이 말입니다.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는 돋보기로 네. 이 순간을 확대해서 보니까 네. 이제 이야기할 게 많기는 많죠.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멀리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이고 우리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그냥 주식시장 들다 보면서 뭐 지표가 어떠니 뭐 이런 이야기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S&P 500도 그렇고 다우지수도 그렇고요. 시청 여러분들께서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미국 뭐 데이터를 보시면서 한국 뭐 우리나라로 된 것도 보셔도 되는데 뭐냐면 2001년 9.11 사태와 2008년 서프라임 사태와 2019년 코로나 사태에 퐁당 했거든요. 3번 했습니다. 네. 근데 이 3번 중에서 우리가 예측 가능했던 순간이 있었느냐? 서프라임 오기 전에 예측 가능했어요. 어느 2006년부터 계속 서프라임 네, 했거든요. 네, 예측 가능하지 못했던 건 911, 코로나. 예측 가능하지 못했어요. 물론 예. 뭐 FBI와 CIA가 정보를 얻었는데 이거를 미리 대응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지정학적 요인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지만 예. 경제적 효과는 우리가 예측 가능하거든요. 예. 같은 맥락에서 놓고 보면 다 지금 시청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학위를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뭐 높은 지위를 갖고 있든 일반 서민층이든 다 알고 있는 게 미국 경제가 한 내년쯤 돼서 한번 딱꼭질은 한다더라. 어느 정도 깊이로 딱꼭질 할지는 모르지만 딱꼭질을 한다더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경제 지금 부동산 PF 대출 표면으로 한번 나왔다가 쑥 들어갔지만 부동산 시장 심상치 않다더라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깊이가 한 마리나 해곡처럼 한 2km로 훅 빠질지 아니면 한 10m 정도 폭락했다가 올라올지 요거를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세계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원할까? 라고 했을 때 한 10m 정도만 퐁당 빠졌다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리스가 되는 게 맞나? 트럼프가 되는 게 맞나? 해리스가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과 가자의 전쟁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중동 전쟁은 중동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의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지도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러므로 해서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의 딱꼭질의 깊이를 한 10m에서 30m 정도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이게 관심사지. 실업률이 4.5에서 4.2로 떨어졌다. 인플레이션율이 2%대 밑으로 중반대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아직도 미국 가계가 3조 달러 돈을 들고 있어서 소비력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상업용 부동산만 제대로 관리하면은 충분히 미국 경제의 암초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또 그렇게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또 분들도 있고 그렇게도 또 필요하고 또 이렇게 멀리 망원경으로도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 박사님은 주는 이제 망원경으로 멀리 한번 내다보고 아니면 이렇게 뭡니까 이거 바둑을 떠도 이렇게 보는 것보다 한 번씩 이렇게 좀 이러다 보면 또 수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기는 안 그래도 중국 다녀오시면 한 번 더 또 모셔야겠다. 그런데 이게 요새 저는 시진핑 주석 뭐 뉴스에서도 본 지도 오래됐고 요새 중국 관련한 기사도 잘 없고 예. 사실 중국장 열리는 한 10시 반 무렵에 옛날 같으면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때 또 바짝 긴장하거든요. 네. 중국장 따라간다고. 근데 요새는 막 위에 하나도 안 쳐다보고 약간 뭐랄까 중국이 좀 약간 쩌리가 돼버렸어요. 네. 근데 이게 괜찮을까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썩어도 준치라고.
제가 이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음모론으로 네, 네. 보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강조하기 위해서 중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 것 같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뭐냐면 오사마 빈 라덴이 2001년 테러를 할 때 10년 딱 기다렸다가 박살을 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끝까지 추적합니다. 예. 자기 나라의 국가 이해관계를 심대하게 악영향을 줬을 경우에는 미국이라고나 하는 나라는 복수와 보복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럼 중국이 저러고 있는 상황이 저는 2008년 서프라임에 네. 단초를 제공한 게 중국이었단 말입니다. 2003년도 세계 기축 통화를 바스켓 시스템으로 운영하자 그러면서 프랑스와 러시아 몇몇 중동 오펙 국가들을 유혹을 해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냈던 중국이 미국이 누르는 압력에 의해서 실행이 이거는 네이버나 이런 데 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없는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근데 없는 내용은 뭐냐? 그게 불발이 되자 중국이 무슨 짓을 했냐면 런던 금융시장에서 서프라임 채권, 모기지 채권 500억 달러를 일순간에 매도 쳐버렸습니다. 그럼 위안화 중심의 새로운 어떤 통화 그렇죠. 체계를 갖다가 한번 미국 해보려고 했죠. 달러 패권에 한번 도전을 하려고 한번 해보려 했는 게 네. 불발이 되는 순간에 모기지 관련 채권을 갖다가 예. 한 방에 한번 던져버렸다. 네. 이게 이제 서프라임의 하나의 그 트리거가 된 부분도 그럴 없지 않아 수가 있습니다. 있겠네요. 예. 미국이 봤죠. 예. 알았어. 그러면 자네들 지금 헝다나 뭐 비구위안이나 그리고 뭐 중징이나 이런 부동산 업체들 개발하는 업체들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공장 짓고 하니까 투자 많이 해주고 하니까 예. 그냥 뭐 당신들이 그 한 것 같아? 그럼 내 공장 몇 개 빼볼게. 의되는 거 한번 맛 한번 볼래? 뺐잖아요. 지금도 빼고 있고요. 앞으로도 빼겠다 그러고요. 예. 관세 보편 관세를 10% 다 매길 거야. 예. 모두 한국에게도 10% 올릴 거고 예. 일본에게도 예. 올릴 거고. 근데 너희들한테는 전기자동차 100% 올릴 거고 너희들한테는 지금 25%인데 60% 올릴 거고 각오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러죠. 하려면 해. 우리도 그러면 위안화 8위안으로 환율 올려버리면 돼.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그럼 미국이 또 그래 8위안 올렸어? 그럼 관세 내가 조금 더 올릴게. 상계 관세로. 이게 이제 둘이가 맞부딪히는 상황인데 시진핑 주석이 다행스럽게도 삼중전 회의 끝에 한 말씀 하셨어요. 금년에요? 네. 지난 7월인가 6월 달에 했었죠. 삼중전 회의에 뭐라고 했냐면 경제 실패했다. 경제 어렵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전 인민을 공동 부유 못 시키셨나? 못 시켰다는 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지금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거를 황제께서. 그러니까 제가 경제 프리즘 시간에 연합뉴스 경제TV에서 하는 경제 프리즘 시간에 이철 박사를 모시고 이철 네. 박사는 아니죠. 이철 전 북경 삼성 SDS 지사장을 하셨더라고요. 이분 말씀이 그래요. 저도 동의하는데 중국 정책 당국자가 실패를 인정했다는 말은 대안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중국의 대안이 뭐냐? 금리 인하, 네. 그다음에 환율에 지금 6.7위안 정도 놀던 게 7.5위안까지 갔다가 7.1위안으로 지금 어느 정도 떨어지고는 있지만 이런 환율 정책을 쓰면서 미국과의 어떤 타협점을 찾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타협점을 찾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부가 트럼프 정부일까 해리스 정부일까 이게 이제 저는 관심사일 것 같아요. 지금은 시진핑 주석이나 공산당 내에서 미국에 적극적인 어떤 제스처를 하고 있지 않지만 내심 바라는 거는 자기들과 협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연한 협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이 돈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내부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에서 돈이 중국으로 안 들어가면은 네. 중국 해결이 안 된다.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림자 금융에서 11조 달러라고 워싱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추정치를 발표를 했는데 11조 달러만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그림자 금융에서 빵꾸 난 게. 빵꾸 난 게. 왜냐 그러면 미국 서프라임 때 얼마 빵꾸 난지 아시죠? 약 7조 달러 빵꾸 났다 그랬거든요.
그랬죠. 예. 근데 근데 지금 중국은 11조 달러니까 그것도 미국과 같은 선진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말한 선진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서프라임 모기지를 운영했던 CDS나 CDO나 ABS 마켓 파생 상품이 없는 상태에서 저런 식으로 장난을 쳐놔버렸으니 저거는 미국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투자 유치를 할 수밖에 없을 건데 투자협정 체결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국은 미국은 중국의 자본시장을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리바바, 알리페이, 예. 뭐 엔트 이런 거를 아마 조정하려고 할 거예요. 지분을 사면서. 이제 그런 거를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해리스 정부가 좀 더 유연한 정책을 합의하는 데 동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어쨌거나 뭐 중국이 제가 북경은 안 가봤는데 연변 쪽 가서 본 내용이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 다 죽었어요. 그리고 중국 인민 몇 분에게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중국의 출산율이 초고령화 사회를 빨리 진입합니까? 예. 그러니까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뭐랍니까? 내가 자녀를 놓으면 예. 그 자녀는 돈 많은 공산당 간부와 중국 부자들의 노예 생활을 할 건데 내가 그 꼴을 보겠냐. 그러니까 양극화 문제도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지금 겪고 있는 게 언론 통제, 대외적인 어떤 뭐 유튜브 통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만큼 사회 내부가 불안하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이런 말 너무 하면 저 여행 못 갑니다. 공항에서 잡힐 수가 있어요. 저기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이제 소위 말하는 중앙은행들의 피봇은 현실화돼서 20위는 어제부로 이제 두 번 내렸고 네. 고점 대비. 그렇죠. 일본은 지난 7월 달에 7월 말일 날 한번 0에서 0.14를 갖다가 0.25까지 15bp 올렸고 네. 저 다음 주 이제 FOMC 끝나고 나서 그거 할 텐데 지금 이제 FOMC는 박사님은 0.5 할 것 같다. 네. 내지는 연준이 그걸 하고 싶어서 지금 간을 보는 것 같다. 네. 이 말씀이었고 저도 동의하고 그래서 뭐 고소를 갖다 자꾸 흘려보냈는데도 시장이 괜찮으면 0.5 할 것 같고 네. 그런데 일본은 그러면 여기서 저 BOJ 총재는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인플레이션이나 성장 이 지표가 자기를 생각하는 전망대로 갈 것 같으면 우리는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다음 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달러에는 벌써 살살 반영하는 것 같아요. N 네. 강세로 가거든요. 네. 근데 소장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저는 네. 이제 데이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창구가 좀 제한적이라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75% 되었다. 또 어떤 데는 90% 됐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예. 엔캐리 트레이드 자료를 제가 나름대로 찾아보니까 1990년부터 총 규모가 1경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뭐 다양한 썰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되는가. 금리를 올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다. 이게 딱꾹질했던 8월 5일에 큰 하나의 변수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나오니까 예. 그러면 미국이 연준이 0.5% 50bp를 인하를 해서 겨우 불길을 살려놨는데 일본이 감히 형님이 저러고 있는데 내가 금리 올려가지고 이 불길을 끝춘다?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를 들먹이면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저는 뭐 그 외국 뭐 아이비들이나 무슨 어떤 리서치 쪽에서 네. 뭐 경기 침체 확률 얼마 뭐 30%에서 25% 낮아졌네. 그거 다 그냥 제가 봐서는 그냥 저가 뭔 대단한 모델이나 그렇죠. 모델 갖고 맞춘다고는 아니고 그래 예. 되는데 네. 엔캐리도 말씀하신 대로 일경이 어디 누집 강아지 이름입니까? 거기부터 해가지고 예. 지난 8월 달에 얼추 엔캐리 뭐 한 7, 80% 다 정리됐다 하는데 딴 건 모르겠어도 외환시장에서 딜러들 사이에서 엔캐리는 청산됐더라고요. 예.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그 투기적 네. 그 에나 숏 포지션들이 전부 감겨가지고 지금은 딜러들은 네. 소위 말해서 저 딜링룸에 앉아갖고
딜질한다는 선수들은 전부 N롱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FX 쪽에서는 N캐리를 할 것이 아니고 N캐리 청산을 넘어서 N나 강세 쪽으로 베팅을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박사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 많은 돈들이 전 세계 부동산이나 전 세계 뭐 주식시장이나 하다못해 무슨 소위 그림자 금융이 됐건 뭐 블랙마켓이 됐건 이쪽에 들어가 있는 돈을 누가 어떻게 잡아냅니까 그거를? 그러니까요. 암흑 물질은 네. 결국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일본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265 불안하다. 근데 일본의 디펜스는 그겁니다. 네. 우리 브라질에 땅 많이 사놨고, 네. 우리 칠레, 파라과이,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땅 엄청 사놨는데 네. 그 우리 안 밝혔거든. 어? 이게 다 우리 숨겨놓은 자산이야. 예. 그래서 우리는 끄떡 없어. 예. 근데 중앙은행이 아시다시피 주식도 하고 채권도 사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니케이 지수가 올라가면 중앙은행은 걱정할 게 없죠. 큰 예. 자기들 자산 규모가 올라가니까. 근데 니케이 지수가 하락을 한다. 예. 엔캐리 트레이드가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미국 주식 하락하고 일본 주식도 하락하고 니케이도 하락하고 전 세계 주식이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일본 중앙은행은 순자산 규모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채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그러면은 일시적인 강세의 모습이 보이더라도 이건 약세로 급전환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명찬 박사 같은 분들은 엔화의 환율이 달러에 한 200엔까지도 간다라고 하는 일본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인용을 하세요. 네. 누가 맞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시장은 일순간의 심리에 의해서 한쪽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버리면 멸치대처럼 네. 한쪽으로 확 움직여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큰 불확실성 중에 하나인데 네. 저는 그런 거죠. 일본 중앙은행이 미국 중앙은행과 대화가 안 할까? 대화를 안 할까? 한국은행은 대화를 안 할 수가 있는데 일본 중앙은행과 ECB 정도는 대화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대화가 벌어졌을까? 미국이 0.5 정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지켜봐. 그럼 0.5 인하를 하면은 그다음 아시아에 있어서 너희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또 이야기하면서 엔화 강세를 가져간다? 무슨 의미지? 죽으려고 스스로 한장을 했나? 왜? 1985년 프라자 합의 때 박살났잖아요. 근데 지금 엔화를 갖다가 160엔까지 가던 거를 130엔대로 다시 낮추고 다시 120엔대로 끌어내린다? 뭐해? 뭐 하려고? 그런 논리입니다. 제 논리는. 그래서 우에다 총재의 생각과 네. 제롬 파월 의장의 생각에 접점을 지금 못 찾고 있는 부분이 자꾸 사람들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설명을 해버려서 그러니까 예. 이 둘 국가 사이에서 무슨 암약 숨어 있는 밀실에서의 약속이 무엇이 되어 있을까? 왜냐하면 일본 중앙은행이 엄청나게 노력을 했단 말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중국 위안화를 45% 절상하라고 할 때 일본 중앙은행이 앞장서 나서 가지고 미국 워싱턴 DC에서 로비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시청자분들도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는 삼국지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아닌 게 아니라 네. 참 카스라테프타 미리약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끼리 그냥 한반도에다 선 꺼가지고 뭐 예. 누가 먹고 이걸 저끼리 정하기도 하고 했는데 예. 그래요. 그런데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지금 같은 아슬아슬한 판에 연준이 시장 보니까 다음 주 오늘 밤부터 해갖고 다음 주 월화수까지도 미국장 튼실하고 뭐 네. 전고점 트라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뭐 비컷한다 해도 시장 안 쪼네 해가지고 한다 치고 그 다음날 덜컥 BOJ는 또 금리 인상을 뭐 10bp든 15bp든 또 한다 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리가 여위에 있던 미국은 이렇게 오면은 이론적으로는 다시 또 N이 강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맞죠. 이론적으로는 N이 강해져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모르죠 또 그거 보고 다 이미 숏 쳐놨다가 그거 보고는 오히려 숏 청산할지도 그게 그 시장이긴 한데 그러니까 예. 혹시나 그래가지고 그게 예. 이론적인 흐름으로 해서 또 한 번에 엔캐리 청산을 갖다가 이렇게 촉발시킨다 할 것 같으면은
둘이 무슨 미략을 했든 뭐 전화 통화를 했든 뭐 카톡을 주고 그쪽은 카톡 안 쓰겠구나. 네, 네이버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혹시나 그래가지고 이 장난치다 애 벤다고 생각지도 않았던 뭐가 후루룩 오면은 또 어쩔라나 싶어가지고. 이제 저는 뭐 금융을 전공을 했지만 네. 특히 이제 옵션하고 선물 시장을 가지고 제가 전공을 했지만 네. 한편에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 수익률 변동을 너무 민감하게 들여다보면은 큰 변화를 보지 못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국가 내에서 미국, 중국, 일본도 수익률 곡선 YCC를 가지고 뭐 1%를 실링으로 했다. 근데 이거 넘어가도 뭐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1%를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 한국가의 YCC와 장단기 금리 격차를 갖고 논의하는 것과 연구 논문으로 재밌을 거예요.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격차 이거를 가지고 장기면 장기, 단기면 단기 금리의 변화를 놓고 과연 주식시장은 어떤 변화의 흐름을 가져왔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완전히 지금 아웃 오브 사이트잖아요. 사실 중국 경제를 놓고 보면 중국의 자본시장, 자산시장이 이 정도로 조용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불안정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춤을 추고 있는데 예. 이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기 위해서 춤을 추겠는가 아니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미래 자산시장, 자본시장을 놓고 어떤 협잡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제 이게 제가 보는 하나의 또 다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했을 때 중국, 일본이 우리는 한 0.1%포인트 정도 올려도 괜찮지 않겠어라고 했을 때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나 다른 어떤 외부 세력이 니케이 지수라든지 일본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줄지가 왜냐하면 160엔으로 가니까 TSMC도 와서 투자를 하고 뭐 난리를 쳤는데 이제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를 올려간다 그러면 과연 일본의 부동산 시장과 제조업이 괜찮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 등이 맞물려 있으니까 저는 BOJ가 이번에 19일 정도 되어서 금리 인상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0.5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네. 미국 경제를 보고 그 다음에 한번 0.1%포인트 올려볼까라고 하는 말을 던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방 그렇게 뭐 죽이네 살리네 무슨 뭐 패권에 도전하면 한번 밟아주네 서열을 정리해야 되네 아니면 그 친구 2S처럼 불러갖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은기란 놈 그 형님은 저 남포동하고 서면 가져가시고 저는 해운대하고 광안리만 하겠습니다. 완전 뭐 다 저무는 데 주고 지는 이제 뜨는 데 갔겠다 그렇죠. 하니까 그 결국 팔이 잘리죠. 준석이가 결국 담갔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러니 이게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서열 정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그래 돼 버리면 미국도 일본도 사실 시장을 잃는 거 아닙니까? 네. 적어도 뭘 만들어서 팔아먹든지 금융을 갖고 뭐 내다바이를 치든지 간에 중국이랑 그 큰 데를 갖다가 완전히 뭐 보내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학자 특히 금융을 네. 전공하신 분들과 한국은행이 미싱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인 것 네. 같아요. 미국과 일본과 중국이 서열 정리를 아시아 인도판에서 하는데 네. 우리는 그 서열 정리판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뜬금없이 근데 상당히 중요한 거긴 합니다. 부동산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교육 문제가 중요하니까 강남 8학군 저것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포지셔닝은 양쪽을 다 균등하게 봐야 될 것 같다. 예. 어떻게 하면 중국의 자산시장의 변화가 예. 중국은 관심이 있거든요. 한국 자산시장이 예. 미국의 ATM 머신화 되었다고 보고 있으니까 네. 너희들이 적어도 우리나라처럼 ATM 머신이 되지 않으려면 이런 시스템적인 내용들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네. 뭐 QR코드 가지고 있다고 해서 AI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기축통화인 달러의 유출입이 모두가 다 뉴욕 페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정도의 위상에 올라가려고 하면 적어도 미국에 협조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당신들이 협조하게 되면 일본은 어떻게 되겠느냐. 예. 자, 일본은 암흑물질을 엄청나게 쌓아놨는데 이 자산을 갖다 청산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냐. 그러면 청산하는 과정을 부드럽게 하지 않을 거다. 에쿠시하면서 뭔가를 저질러 버릴 것이다. 당신들과 미국이 붙는 거를.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한국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노하우를 중국 쪽에다가 귀뜸을 해주고 하는 전략적 동맹 관계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학자들도 참여하고 연구를 해서 예. 그런 교류를 하는 게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고 예. 우리도 도움이 된다. 왜? 우리 생명보험사, 화재보험사, 손해보험사 중국 가서 비즈니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이 그걸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요. 참 요새는 무슨 얘기도 참 마음대로 못하는 게 그냥 저건 저분의 저 사람의 생각이고 이념이다라고 생각해주고 받으면 되는데 철학이다. 예. 그걸 갖다가 꼭 자기하고 안 맞으면 막 갈불라고 드니까 그래서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마지막으로 꼭 여쭙고 싶은데 그 생략하겠습니다. 예. 금투세에 대한 곽수정 박사님의 생각은 어떤가를 여쭙고 싶었어.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어야 된다. 또 논란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남기시네. 어쨌거나 중국 잘 다녀오셔가지고 네. 한번 그 속사를 한번 이렇게 아까도 직접 한번 들여다보시고 전해주십시오. 또. 예. 구경 갔다 와서 사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